예, 15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 유교와 불교, 그렇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 파트에 대한 것은 김원중 선생님이 하셨고, 이 유교와 불교 좀 이렇게 사상적이고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건 제가 하게 되네요. 자, 오늘은 고려 유교와 불교의 발달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교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대개 이제 나눌 때 고려시대 유교를 정리할 때는 시기를 4개로 나눠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고려 초기에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려 중기,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려 후기, 뭐 정확히는 고려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고려 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기를 4개로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다 정리를 마무리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려 초기의 유학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신라 말 진골귀족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회는 혼란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호족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호족 세력들은 유교로 무장한 누구를 등장시키게 되죠? 그렇습니다. 육두품. 바로 이 육두품 세력들을 이제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다는 어떤 자부심. 자, 이거는 고려 초기 유학이 대단히 어떻게 된다? 자주적이고도 주체적이다. 자주적이고 주체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떤 정치 이념으로 반영되면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 태조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를 등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최언희 등과 같은 육두품. 자, 육두품, 신라 육두품 출신을 정계에 등용을 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누구라고? 최언위 등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게 되니까 우리 이 설씨 그리고 이 최씨, 이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육두품이죠. 자부심 가져도 좋습니다. 최씨들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육두품 출신들이 이제 등용이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 유교 국가로의 방향. 유교 국가로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방향을 이제 제시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고려 광종때 가게 되면 여러분 배웠죠?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됩니까? 과거제가 시행되게 되죠. 그렇습니다. 과거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신구 세력의 세대 교체, 그를 통해서 왕권의 강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과거를 통해서 많이 공부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유교적 지식인들. 그렇죠. 바로 유교적 지식인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등용이 되게 되는, 지식인들이 이제 등용되고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이 되어져 가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성종 때 들어와서는 바로 유교가 바로 국가의 정치 이념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되냐?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죠? 최승로. 그렇습니다. 이 최승로, 이분도 신라 육두품 출신의 후예가 되게 되죠. 후예가 되었던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뭐 여러분 배워서 알겠습니다만 그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는 숙제를 내주는 거죠. 앞으로 내가 통치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통치하면 좋겠냐. 너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숙제를 내줬더니 다른 사람들은 뭐 잘 못했나 봐요. 근데 이 최승로, 이분이 28개의 그 시책을 이제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정계에 이제 반영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신라 육두품 출신의 최승로, 시무 28조가 이제 정책에 반영이 되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교육기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와서 교육기관이 만들어진다. 국립대학 뭐였죠? 그렇죠. 국자감 중앙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 뭐가 만들어지죠? 향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교육기관이 형성되어가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국자감 어떡할까요? 심학습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볼까요? 자, 보게 되면 이 국자감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국자감 뭐 하는 것이다? 국립대학이죠. 그렇죠?
자, 국립대학이 되게 되는데 이 국립대학이 어떤 국장하면서 두 가지를 교육을 하게 됩니다. 뭘 하게 되냐면 하나는 유학 그리고 또 하나는 뭘 하게 된다? 기술학을 교육을 하게 된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술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 요거 하나 포인트 잡아둡시다. 자, 그리고 유학의 경우에는 국자학, 그 다음에 태학, 그리고 사문학 이렇게 세 가지를 가르치게 됩니다. 사문학. 그 다음에 기술학의 경우에는 율과, 율학, 그렇죠. 그 다음에 서학, 그 다음에 산학.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이 몇 개가 됩니까? 6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서울에서 6개를 가르친다. 그래서 경사육학이라고도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국제학에서 뭘 가르치고 태학에 뭘 가르치고 사문학에 뭘 가르치고 뭔 기준으로 나누게 되냐 이렇게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건 뭐가 되냐면 국제학은 3품 이상의 고관의 자재, 그 다음에 태학은 5품 이상의 고관의 자재, 사문학은 7품 이상의 고관의 자재,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기술학은 어떻게 되냐? 8품 이하. 8품 이하. 누구도 포함되게 되냐? 평민의 자제도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누가 유학을 배우느냐, 기술학을 배우느냐, 국제학을 배우느냐, 태학을 배우느냐 이거는 결국은 어떤 학문적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출신 성분, 아버지의 파워가 어떻게 되냐, 내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그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이해합시다.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기술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술학의 경우에는 평민의 자제도 참여할 수 있다. 자, 요것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유학의 보수화. 자, 고려 중기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배웠을 때 고려 초기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고려 중기로 가게 되면 유학이 보수화되게 되는 이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앞 시간에 배웠죠? 고려 중기로 넘어가면서 뭐가 발달합니까? 문벌귀족이 발달하게 되죠. 자, 문벌귀족의 이 이제 발달을 해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문벌귀족들이 발달을 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게 되냐?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켜야 되죠. 자기 것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보적이고 이쪽 저쪽으로 막 펼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벌귀족 사회가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점차 유학은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와 있듯이 보수화되게 되는 보수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은 그 이자겸의 난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왜 이자겸이 이 금의 압력에 굴복을 하게 되냐?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자겸이가 싸워야 되는 어떤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하고 싸우지 않았겠냐?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 거 지켜야 되거든. 그게 바로 유학에도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중기 유학은 대단히 어떤 입장이다? 보수적 성격이 되게 된다. 자, 그러면서 대표적 학자가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 나오게 되냐? 최충헌 아닙니다. 최충, 해동의 공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해동은 어디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중국의 관점에서 바다의 동쪽에 있다. 우리나라입니다. 해동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나라예요. 해동의 공자라고 불려졌던 이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최충의 유학은 어떤 유학이 되게 되냐? 자, 이런 어떤 보수적이고 귀족적인 유학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최충에서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최충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 뭐였냐? 문화시중 출신이죠. 문화시중이다. 이 문화시중 우리 배워서 알겠습니다. 바로 어떤 역할입니까? 수상의 역할이죠. 재상. 국가 귀족 중에 최고의 권력가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화시중도 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또 뭘 했냐면 지공거라고 하는 걸 역임을 했습니다. 어렵죠? 지공거라는 걸 역임을 한다. 이 지공거가 뭐 하는 거냐면은 요즘 따지면 수능 출제위원입니다. 수능 출제위원장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공거를 역임했고 문화시중이다. 어떤 그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 다음에 학문적 실력도 뛰어났던 인물이라고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이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심심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뭘 했냐면 이분이 후진의 교육에 이제 매진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른바 그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후진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 나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최충이라고 하는 분이 되게 됩니다. 구제학당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9개의 교과목을 배운다 그런 얘기예요. 9개의 교과목을 배우는 구제학당이 나온다. 조금 이따가 사학하고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올까요? 김부식이죠. 김부식, 묘청하고 서로 싸웠던 그 김부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부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문벌귀족 사회를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대단히 보수적이고 그러면서도 또한 합리적 이런 입장을 보이게 된다는 것. 합리적이다. 여러분 삼국 사기 김부식이 쓴 거 알고 있죠? 그 삼국 사기가 왜 단군 신화가 소개가 안 됐을까요? 김부식은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군 신화 말이 안 되죠. 하늘에서 내려온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 사기에는 우리의 단군에 대한 이야기는 있다 없다? 없다. 왜?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학은 뭐가 되게 되냐면 요즘으로 따지면은 사립학교란 얘기입니다. 사립학교. 공립이 아니라 사립학교. 우리 한광고등학교 같은 데가 바로 사학의 발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누가 했습니까? 최충이 나왔었죠? 자, 최충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제 사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아까 뭘 만들었습니까? 구제학당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사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뭘 만들게 되냐면은 여러 사학을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뭐냐면 사학 12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사학이 크게 발달을 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최충이 지공부했다고 그랬죠. 수능 출제위원장입니다. 이분이 9개의 강좌를 열었습니다. 문제 되면은 뭐 백발백중입니다. 과거 급제 어디가 많이 될까요? 아까 우리가 배웠죠. 뭐가 나옵니까? 국자감 있었죠. 국자감은 뭐라고 했죠? 국립대학이다. 이건 뭡니까? 사학입니까? 관학입니까? 그렇죠. 이거 관학이죠. 그럼 여기 나오는 최충이 만들었던 것은 구제학당 뭐가 되게 된다? 사학이다. 과거에 누가 급제가 많을까요? 요즘으로 따지게 되면은 일반 학교, 일반 공립학교. 그리고 요거는 수능 출제위원장이 만들었던 사립학교. 당연히 여기서 합격자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학이 크게 발달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관학이 어떻게 될까요? 침체해지게 되죠. 그래서 관학이 침체하게 된다. 지금도 우리 그러잖아요. 공교육이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부에서 뭘 하게 되냐면 이른바 관학진흥책 이라고 하는 것을 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학진흥체계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숙종 때 국자감이다.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자, 숙종 때에는 국자감에다가 뭘 만들게 되면 뭐 서적포를 설치한다든지 서적포를 설치를 해서 뭐 책을 간행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종 때 가게 되면은 관학을 정비해서 이른바 관학 칠제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제가 나온다는 거 뭐라 그럽니까? 7개의 강좌라고 그랬죠. 관학 실제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역시 장학금을 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양현고라고 하는 이제 장학재단도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 하면서 이제 관학을 진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종 때에도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언제 나갑니까? 충렬왕 때에도 특히 충렬왕 때 오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익숙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국자감 이름이 뭐로 바뀌게 된다? 이때 성균관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균관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뭐 책을 간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문 강좌를 설치한다든지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해서 관학을 진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자,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최충의 노력으로 인해서 뭐가 발달했다? 사학이 발달하고 사학이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관학이 침체하고 정부에서는 관학을 진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나중에 바뀌어져 가고 있다. 자, 이 얘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쪽에 나오게 되는 성리학의 수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리학 많이 들어봤죠? 성리학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유학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유학이라고 하는 것 누가 창시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공작. 그렇죠? 자, 공작께서 이제 유학을 창조하게 되는데 이 유학도 시기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각 시기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그 새로운 형태의 유학들이 나오게 되면서 발달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나온 거는 뭐 훈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 경전의 글자 해석. 왜 그런지 알죠? 진시황이 분서갱유, 사상통합, 그래서 책을 다 불태워버렸죠. 그래서 글자의 해석을 중요시하는 훈고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지금 여기 나오는 성리학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나옵니다. 조선 후기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고증학,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뭐 공양학, 이런 학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다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기 강조점이 다른 유학의 한 갈래들이다. 우리 교회를 따지게 되면 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성리학은 누가 만들었냐? 남송 시대에 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게 됩니다. 주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른 말로 이 송나라의 주자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성리학을 다른 말로 주자학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자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어떻게 수용이 되게 되냐 하면은 13세기 말 어느 왕 때? 충렬왕 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13세기 말이에요. 자, 들어온다. 어디로부터 들어오겠냐? 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된다. 헷갈리면 안 되겠죠? 주자는 송나라 사람이었죠. 송나라 다음이 원나라거든요. 원으로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성리학은 과거의 훈고학과는 달리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냐면 우주의 근원. 이 뭔 소리죠? 인간의 심성.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는,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게 되는 대단히 철학적 유학이다. 철학적인 유학이 바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이 성리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주의 근원은 뭐고 인간의 심성은 도대체 뭐로 구분을 하게 되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뭐가 나오냐면, 주자가 얘기했을 때 이라고 하는 정신적 요소와, 나중에 배워야 되니까 미리 조금만 얘기할게요. D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 요소, 물질적인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있다. 선생님의 이렇게 나이 많고 뚱뚱한 이 외모는 선생님이 기가 되는 거고, 선생님의 이 정신, 세계, 어떤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은 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는 철학적 유학이 되게 된다. 그럼 이게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냐? 뭐 때문에 들어오게 되냐? 여러분 앞에 배웠을 겁니다. 고려 말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교가 어떻게 된다? 불교가 이제 세속화되게 된다. 불교가 세속화된다. 이른바 불교가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권력자들, 여러분 아마 배워서 알겠지만 권문세족 알고 있죠? 어때? 나쁜 놈이죠? 역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쁜 놈을 둘을 뽑으라고 그러면 친일파하고 권문세족이에요. 근데 이 권문세족하고 이 불교가 같이 매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불교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몸처럼 비대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불교가 세속화되고 돈을 쫓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제대로의 사상적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이 현실 사회의 모순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뭔가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는 얘기, 방향타가 필요한 겁니다. 해결될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 받아들이게 되냐면, 이른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고려 말에 이런 불교가 세속화되고 권문세족이 썩을 때 그것을 개혁하기 위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신진사대부.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받아들인 사람 누구냐면 제일 먼저 안양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이죠. 안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게 또 누구로 이어지면 이재현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이재현으로 들어왔던 것이 누구로 들어오냐면 이름이 아주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색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이것이 여러분 알고 있는 누구로?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 이 신진사대부의 대표적 인물, 여러분 아직 배우는지 모르겠네요. 신진사대가 두 개로 나눠지고 있죠. 혁명파와 온건파로 나눠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몽주,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들어오는 배경은 사실은 배경과 과정을 같이 묶어봐야 됩니다. 바로 뭡니까? 불교의 세속화로 인해서 현실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받아들였다? 신진사대부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간략하겠죠. 이해되시죠? 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들어왔던 우리 이 고려 성리학의 특징은 바로 뭐가 되게 되냐면, 비록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는 철학적 유학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당장 사회 개혁이라는 게 필요하죠. 이해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현실사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우리 고려의 성리학의 특징은 일상생활을 중시하게 되는 바로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실천적 기능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이를 통해서 사회 개혁을 추구하게 된다. 종교적으로는 바로 뭐죠? 불교의 세속화를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그 정치 세력으로 봤을 때 누굽니까? 고문세족을 몰아내고 누구? 신진사대원을 이제 밀어줘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다시 얘기할까요? 불교와 그 다음에 또 누구? 고문세족을 비판하게 되는, 이를 통해서 를 비판하게 된다. 누가? 신진사대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교적 생활규범을 이제 확립하기 위한, 자리 잡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 뭐가 됩니까? 뭐가 되게 되죠? 제일 먼저 충과 효를 강조하는 거죠. 충과 효를 강조하게 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자가 썼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예의집, 주자가 어떤 유교와 관련된 어떤 예법을 가지게 된 주자가래를 이제 보급해 나오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집안에다가 가묘를 설치하게 된다.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위해서 가묘, 집안에 있는 묘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충효를 강조하고 주자가래를 보급하고 가묘를 설치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요겁니다. 일상생활을 중시하는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개혁, 누가? 신진사대부가 누구와 뭐를? 불교와 고문세족을 비판하고 유교적 생활규범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성리학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더 나가게 되면 신진사대부가 뭐가 되죠? 조선 건국, 그리고 성리학은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 편찬입니다. 이 역사서 편찬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왕의 입장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과시해야죠. 우리를 과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우리가 광고에도 나왔죠.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서가 이제 편찬이 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되는데, 잠깐 우리가 요거 잠깐만 얘기하고 하죠. 역사 서술의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필기할 분들은 빨리 따라와야 됩니다.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 딱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쓰는 방법,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로 뭐냐면 기전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기전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전체라고 하는 역사서는 중국의 중국의 정통 역사였던 사기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25사가 적혀져 있는 바로 정사체입니다. 이게 가장 규격이 잘 맞고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진 역사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기전체는 어떻게 하면 주제별 서술이었다. 역사를 주제를 나눠서 조술하게 됩니다. 그럼 주제는 어떻게 나누게 되냐면 본기, 중국에 들어 따지면 중국 전체의 역사, 왕조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기, 세가, 왕안의 제후들, 이런 사람들 얘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열전, 일반 인물들에 관계된 이야기, 신하들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전이라든지 지는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전체가 된다. 그래서 왕조 전체를 얘기하게 되는 본기, 왕조 하나 아래에 있게 되는 뭐 제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세가, 그러니까 황제, 왕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하들 이야기, 이건 하나의 주제, 그 다음에 연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 기전체로 전술된 역사서가 우리나라에 두 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게 되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리고 고려초에 이제 만들어진 고려사 등과 같은 이런 책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전체가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편년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 편년체. 편년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바로 그렇죠. 연대별 소술입니다. 연대별 소술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연, 월, 일 순으로 역사를 소술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떨까요? 역사를 쓰기가 어려울까 쉬울까요? 조금 정리하기 쉽겠죠. 그래서 대다수의 역사서가 편년체가 되게 되는데, 대다수의 역사서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것이 바로 뭐냐면 조선으로 오면 조선 왕조 실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려시에 보면 고려사, 조선시대에서 있는 고려사 조료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은 연대별 소술이 되게 되는 겁니다. 편년체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기사 본말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뭐 하는 거냐? 주제별 소술입니다. 주제별 소술이었다. 기사. 어젯밤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사건이 벌어졌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사건을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는 뭐가 되게 됩니까? 하나의 기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기사의 본 내용과 거기에 대한 말, 마지막 정리까지 되어 있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좀 전에 말 잘못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건별 서술이에요. 사건별 서술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좀 전에 주제별 얘기했는데 잘못 얘기한 거예요. 사건별 서술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조선시대 이긍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연려실 기술. 조선시대 붕당 정치와 관련된 정치사에 많은 업적을 보이고 있는 연려실 기술과 같은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소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기전체, 정사체이고 주제별 소술이었고, 삼국사기와 고려사, 편년체, 일어난 순서대로 왕조실록, 기사본말체, 사건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이제 편찬이 되어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편년체 사서가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편년체 사서가 이제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이 편년체 사서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은 7대 실록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7대 실록과 같은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황주량이라는 사람이 의해서 이제 편찬되었다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란이 그 다음에 몽골 침입 이럴 때 전부 다 불타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중기. 잘 주목해야 됩니다. 고려중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떤 사관이 나오게 되냐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 나옵니다. 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 나오게 된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뭐가 나옵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요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종의 명령에 따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삼국사기가 이제 편찬이 되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서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진삼국사표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김부식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처럼 이렇게 무식하고, 나처럼 이렇게 어눌하고, 나처럼 이런 사람이 이 역사서를 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글을 내가 제대로 써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보이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삼국사기는 몇 가지 특징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그 몇 가지 특징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가 되게 되냐면, 자, 첫 번째 뭐가 나면 기전체 사서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삼국사기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신라 계승의식을 갖게 된다. 저기 조금 봐둬야 됩니다.
신라 계승 의식을 갖게 된다. 보통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올 때 고대 국가가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발달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삼국 사기를 보게 되면 김부식은 신라가 가장 먼저 초기 국가 형태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 계승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뭐 이렇게 이해합시다. 김부식 경주김씨입니다. 경주김씨. 자, 신라 계승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현존 남아있는 가장 최고라고 하는 거 베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되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교적, 합리주의적 상언을 보이게 되는 것이 삼국사기가 되어진다. 뭐 할 말은 더 있는데 요 정도만 정리를 해두면은 여러분들 아마 뭐 수능이나 이럴 때 아마 별 문제 없이 정리가 될 겁니다. 삼국사기 꼭 기억해둬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하나만 제가 자꾸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 삼국사기가 뭐 어떤 그 사대적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뭐 사대적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볼 때는 뭐 중국에 뭐 사신을 보냈던 기록을 너무 세세하게 잘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아까 진상국 사표에서는 우리 거를 알기 위해서 내가 쓰겠다는 자주성도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판단이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게 시험에 아주 잘 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고려 후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무신정변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누가 침입합니까? 몽골의 침입이 따르게 되죠. 그러면 무신정변과 몽골의 침입이라는 사건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대입니까? 안정기다 아니면 혼란기다? 그렇죠. 혼란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혼란기 때가 되게 되면은 자, 선생님 이거 지울게요. 자, 혼란기가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조력과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른바 자주적 역사관이 나오게 됩니다. 자주적인 사관, 역사관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주적 역사관이 보이게 된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과거에 어떤 민족이었냐? 누가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보였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과거에 어떤 분들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고조선을 만들었던 누가 납니까? 단군 생각나야죠. 그 다음에 고려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가 됩니까? 그렇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죠. 고구려 건강한 사람 누굽니까? 주몽, 동명성왕이죠. 이분들을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들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4분 정도를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후기에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해동고승전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 얘기했죠? 해동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얘기한다고? 우리나라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역대 고승, 훌륭한 스님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누굽니까? 각훈. 우리나라 역대 승려들에 대해서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그 일부가 지금은 조금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동명왕편. 자, 누굽니까? 이규보. 그렇죠?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 동명왕이 바로 누굽니까? 동명성왕 누구? 주몽이 되게 되죠. 자, 지금 비록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어디를 계승했다? 그렇습니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이게 되는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면 삼국유사.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제화문기 이런 책들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국유사는 누굽니까? 이련이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제화문기는 이승휴. 자, 이분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요 두 개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죠? 바로 단군신화를 얘기하고 있죠. 단군신화를 왜 얘기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어디를 계승했다? 고조선을 계승했다라는 고조선 계승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구려와 고조선 상징적 의미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어떻습니까? 자주적인 역사관을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기에는 뭐가 나오게 되냐? 성리학적 사관이 나오게 됩니다. 성리학적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재현, 자, 이거 위로 좀 올려볼게요, 여기.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자, 이재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어떤 뭐 사략,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나오는 이 성리학적 역사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뭐가 되냐면 정통의식과 대의명분.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필기가 조금 난잡하네요. 다시 봅니다. 고려 말기가 되게 되면은 성리학적 역사관, 그리고 이재현, 그리고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필기가 좀 잘못됐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양해하시고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시켜서 한번 봐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의 역사서 편찬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불교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불교가 양이 좀 많습니다. 불교가 양이 좀 많고, 그리고 불교 끝에 가면 또 지난번 우리 배웠듯이 도교, 풍수지리설 이런 것까지도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불교 예술품도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는 앞에서 자르려고 그랬는데 요까지만 일단 정리를 한번 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고려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고려는 불교의 나라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숭불정책을 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숭불정책이라고 하는 말이 뭐가 됩니까? 바로 불교를 숭상한다. 그런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불교의 역할은 바로 뭐가 되게 되냐면 국가의 종교다. 그 다음에 또 사회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여하기로. 그리고 또 고려시대는 많은 외적의 침입이 따르게 되죠. 거란의 침입, 몽골의 침입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렇죠. 부처님의 힘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겠다. 우리 불교는 어떤 불교? 나라를 지키는 불교다. 어떤 불교? 호국불교의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호국불교, 나라를 지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면서 이 불교를 숭상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 태조는 여러분 배웠습니다. 군요 10조 알고 있죠? 군요 10조. 고려 태조가 후손들에게 남긴 일종의 가훈, 말이 가훈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뒤에 나오는 왕들에게 어떤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 훈요 10조가 되게 되는데, 이 훈요 10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첫 번째, 우리나라의 건국은 부처님의 호위, 도와주고 지켜주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건국은 부처님의 호위 아래 만들어졌다. 각 지역에다가 절을 만들고 주지를 파견하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의 얘기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게 되냐? 훈요 10조에서 뭘 하게 된다? 불교를 숭상할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이 태조 때는 또 뭘 또 강조하게 되냐면,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지 모르겠네요. 연등회와 팔관회. 자, 연등회와 팔관회를 이제 실시할 것을 강조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연등회, 팔관회 비교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하고? 자, 연등회 나오고 있습니다. 연등회는 순수한 불교 행사, 순수 불교 행사가 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1년에 몇 번? 1회, 1년에 한 번, 그리고 어디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 자, 근데 팔관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에다가 우리의 전통사상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게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인간의 어떤 구원,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어떤 철학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우리 아들 우리 완중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나이다 이런 것들이 같이 가미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전통사상이 가미가 되고, 요건 1년에 몇 회? 2회. 자, 어디서 하냐? 한 번은 개경에서, 한 번은 서경에서 이렇게 두 번을 열게 됩니다. 자, 연등회, 팔관회 이렇게 잠깐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태조는 훈요 10조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광종 때 오게 되면 과거 제도가 시행된다. 배웠죠? 그 과거 중에서 뭐합니까? 승과 제도를 시행하게 되죠. 자, 여기 나오는 이 승과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된다. 자, 이 승과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불교의 종파는 크게 몇 개로 나눈다? 두 개로 나누게 된다. 어떻게 됩니까?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교종에서 시험을 따로 보고 선종에서 따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교종에서 합격자를 교종에서 선발되었다. 교종선. 선종에서 합격되었다. 뭐가 된다? 그렇죠. 선종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해 나가서 나중에 국사나 왕사가 되게 되는 이런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승과를 통해서 그 성장한 승려들, 이 사람들이 뭐가 되면 국사, 나라의 스승이 되고 왕사, 왕의 스승이 되게 되는 이런 제도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사나 왕사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국가와 나라의 어떤 것 고문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종 때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유교 정치념이죠. 최승의 시무 28조를 바탕으로 해서 유교 정치념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줄여야 돼요. 연등회와 팔간회와 같은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계속해서 열 수는 없는 겁니다. 나라의 규모를 만들고 나라를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교 정치 이념이 자리 잡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자, 연등회와 팔관회가 이때 이게 중지가 되게 되는 팔관회가 잠시 중지가 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연등회와 팔관회가 중지되고 폐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 대한 탄압이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매우 강조합니다. 연등회와 팔관회가 폐지되었다는 것이 불교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성종은 유교를 바탕으로 국가의 어떤 시스템, 국가의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 방안으로서 너무 많은 재원, 너무 많은 그 어떤 그 국가의 그 힘이 낭비되게 되는 연등회 팔관회를 중지시킨 거지 불교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리를 할 때 고려 시대에는 유교와 불교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정치는 유교, 그리고 사상은 불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려는 일단 불교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래 고려시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불교 통합운동입니다. 근데 그 불교 통합운동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바로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